AI 때문에 그 아는 과정이 생략돼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알아도 되는 거죠. 얘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보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픈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작가님은 항상 세상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게 반짝반짝하신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이면에 사람의 욕망을 간파해보고 끝까지 파보는 그런 탐구심, 열정.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고르거나 무언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한테 몸에 배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한 저만의 어떤 방법인 건데, 그러니까 꽤 많이 보고 내가 안심할 정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만 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다시 올리면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어머님이 이제 데리고 옷을 사러 네, 같이 가셨던 거죠? 네네네. 1년에 한 번? 한 번 네, 정도?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옷은 좋아하는데 자주 못 사주니까 저 엄마는 얘가 최대한 오랫동안 좋아할 거를 사주고 싶으니까 그 고르는 거를 그냥 냅뒀어요. 네, 너가 알아서 네, 해라.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같이 따라다녀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막 이거 제 생각한 게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그 별거 아닌 무슨 스웨터 하나 사려고 하루를 완전히 쓰거든요. 정말 너무 그 순간에 대해서 이제 저의 그 의미가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살 때 그 카테고리를 좀 다 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취미처럼 된 거죠.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왜 만들었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관점으로 오랫동안 브랜드의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조금 더 먼 발치에서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잘 되다가도 안 되다가도 뭐 다시 잘 되기도 하고 맞아요.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맞아요. 순위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좋은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망했지? 라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구나.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이 사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왜냐면 뭔가 망하는 브랜드도 있어야 새로운 브랜드도 태어나잖아요. 네, 세대 교체도 되고. 네, 그래야지 나한테도 기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영원한 1등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어떤 브랜드의 흥망성쇠가 뭐 내가 아무리 그걸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가 안 좋아지는 거가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예를 들면은 브랜드들이 작은 개인이 할 때는 참신하다가 엄청 회사가 커지거나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하면 브랜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맛없어진다든지. 네, 네. 그리고 뭔가 그때 초심을 잃어버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흥망성쇠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멸의 과정이 있어야 또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감성은 개인이 또 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거를 못 가진 대기업은 돈 주고 사서 좀 버티다가 소멸시키고, 약간 그런 순환의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되는 브랜드도 보지만 저물어가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유에서 서서히 없어져 가는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은 어떤 기회가 또 있을까? 그런 것도 저는 이렇게 늘 탐구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브랜드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바로 느껴진 게 마치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보는 맞아요. 역사의 흐름처럼 맞아요. 브랜드를 네. 보시는 거네요. 네. 매거진 비에 대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비범한 평범이. 저는 이 잡지라는 장르에 주목하신 도수영 작가님의 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잡지가 책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잡지를 워낙 좋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책의 장르 중에 잡지를 유독 좋아하셨던 이유와
단순히 좋아함을 넘어서 그걸 사업의 아이템으로까지 생각하신 이유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잡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잡지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뎁스가 저는 가장 좋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 기사 정도의 느낌, 한 포스트 정도의 느낌은 좀 너무 얕고, 책은 너무 길고, 잡지에서의 한 블럭, 한 아티클 정도는 그 깊이가 너무 좋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어떤 정도가 딱 좋다. 잡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느 분야의 그 분야의 잡지를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쉽게 빨리 할 수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되게 균형을 갖춘 장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잡지는 사실 사진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사실은 사진집이거든요. 사진이라는 거를 그렇게 선명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잡지잖아요. 그리고 글 읽는 거는 좀 지루하지만 사진 보는 거는 너무 즐겁고 편하고, 그러니까 잡지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글의 뎁스도 좋고 사진이 많고. 그런데 잡지의 치명적 결함이 딱 과호로가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버리기도 아까운데 집에 모셔두면은 이렇게 쌓여만 가고. 그러니까 월간지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진 않으니까요. 그거 소장해봐야 나중에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버리기도 힘들고, 바로 다음 달에 버리면 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좀 뒀다 버리게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지라고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을 절묘하게 이렇게 재해석해보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잡지라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던 일이 디자인이니까, 디자이너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컨설팅이거나 용역하는 거거든요. 돈 받고 디자인 해주는 거가 상식적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거를 가서 뭐 영업하고 돈 입금 받으면 또 시안 ABCD 하고, 그러니까 당장은 좀 재밌어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데. 어떻게 보면 남의 거를 해주는 거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영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내일 또 새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 한 게 오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면은 제품들 하나 개발하면은 계속 팔리기도 하고, 나는 계속 이거를 내 몸의 시간으로 얘를 바꿔야 되는 거를 사업을 한다는 게 미래가 너무 깝깝하니까, 그럼 내가 계속 몸으로 일하지 않아도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돌아가는 사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책. 잡지 이전에 책이 네. 있었던 그냥 책이다, 거네요? 책. 왜냐면은 책은 모든 책이 다 잘 되진 않지만, 혹시라도 책이 하나가 잘 되면,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그 출판사는 꽤 그것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쵸. 예, 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출판사도 할 일이 그러니까 인쇄만 돌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매력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내가 관심 있게 했었던 나의 취미는 브랜드에 대한 약간 탐구 같은 건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좀 할 말이 많고, 이걸로 책을 만드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잡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어떻게 잘 끌어올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잡지가 아니고 단행본이거든요. 지금은 원슬리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저거 한 권 한 권 자체가 그냥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잡지처럼 잡스러운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로 잡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다 브랜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잡지든. 그게 무슨 잡지든 간에 다.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아는 척 하는 게 잡지거든요, 보통.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뭔가 라이프 스타일 얘기야. 약간 그냥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야. 하지만 잘 보면은 무슨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네. 그거를 전 정면으로 그냥 드러내는 방식을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브랜드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면 승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브랜드 이야기야. 예, 표지도 그거고 이 로고를 그냥 막 표지에 박아서 그 잡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불편한 속성을 완전히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이제 그 가능성이 아주 클 거라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비즈니스로 한 거지 제가 뭐 사회공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팔고 싶어서 억지로 처음부터 이제 영문판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단행본, 잡지를 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 어, 건가요? 확신까지는 아니고 한 호 한 호를 희망을 가지고 버틴 거죠. 야, 예, 그러니까 확신은 지금도 없고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이 오지 않을까 계속 그러면서 계속 버틴 거고요. 시계를 돌려서 앞으로 돌아간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번 한 호 더 하고 한 호 더 하고 좀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저는 세상 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버티고 돌아봤더니 뭐가 돼 있네. 약간 이런 거 아닌가. 네. 사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창업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젠슨 황도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브랜드에 있어서 시간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은 시간이 어떤 브랜드의 심판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창업자 스캔들이 터져서 아니면 뭐 브랜드의 어떤 이슈가 터져서 사라지게 된 브랜드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이제 역주행해서 인기를 얻은 브랜드도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이제 안정적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된다고 느끼시는지 어, 듣고 싶어요. 이제 대부분 브랜드라는 말을 하면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그 앞에 이렇게 괄호치고 명품, 뭐 유명, 뭐 럭셔리 이런 말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뭐 유명 브랜드. 실제로 우리가 브랜드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의 그냥 대중들한테는 그 브랜드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이거나 되게 뭐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같은 그런 덩어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리티지. 네, 그게 있어야 명품 브랜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브랜드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매거진들을 만들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브랜드를 늘 이렇게 보는 게 저의 취미인 저가 감히 얘기한다면 헤리티지, 시간, 히스토리 이런 거하고 브랜드는 저는 특별히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거가 엄청 짧게도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고 긴 역사를 가지고도 죽어도 안 되는데도 되게 많고 예,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그 변수를 브랜드가 되는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도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번, 3번 정도의 나의 일관성만 잘 보여줘도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그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성공이 되면 시간과 무관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 한순간에 그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브랜드가 빌딩돼 가는 과정인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설득하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범한 평범의 에어비앤비 편에서 수용님의 여행 스타일이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A부터 Z까지 다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호텔도 매일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그런 서비스 다 지켜보고 엄청 그 여행 스타일이 빡빡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가면은 뭐든지 다 봐야 됐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도시에 가면은 백화점에를 가면요, 지하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다 보려고 그랬었어요. 와. 네, 그냥 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주방기구, 뭐 가전제품, 뭐 슈퍼마켓까지 다 보고 싶어 했고, 엄청 막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거든요. 일의 감각에서 막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일에 모든 걸 쏟아내고 몇 달간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쓰셨는데 일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행 가서도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조금 지치는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쉬러 여행을 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자꾸 나는 뭔가를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을까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을 되게 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그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어도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취미라는 표현을 한 게,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라서 공부의 느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더 뭘 알아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좋아함이라는 게, 그러면 무언가를 좋아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나 그 정도까지를 뭘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대답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무언가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건 많이 알려고 할수록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알아가면 좋아함이라는 게 발견되고 저절로 생기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거꾸로 좋아해야 더 많이 알고 싶어지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저는 네. 근데 알아가다 보면 좋아지게 된다. 알아가다가 보니까 그 매력을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좋아져서 더 하게 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곳에 있는 이런 막 뭐 카메라든지 조명, 뭐 마이크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런 것도 되게 막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어떤 게 제일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거 많이 사지? 이렇게. 근데 그거 막 보다 보면은 어떤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영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알다 보면 또 재밌어지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다려서 사고 싶어 하지? 이런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싶어 하지? 뭐 이런 거를 알고 싶고, 그게 저한테는 약간 놀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책에 쓰신 대로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감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는데 나는 싫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맞아요. 열린 자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랑은 다를 뿐이지, 저런 걸 좋아하는 거는 나름의 뭔가 의미가 있다. 작가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오셨을 텐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해온 선택들이 그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책에도 쓰셨듯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보여줄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용 작가님의 인생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 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전 사실은 이제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중요함을 늘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너무 많은데,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일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대기업의 굉장히 좋은 자리의 제안들을 거절한 저의 그 선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그런 자리를 거절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뭐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제 가치관에서는 그거는 나의 삶이랑 맞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고사하셨던 중요한 기준, 이유가
뭐였나요? 저의 어떤 정성이나 온전한 저의 진심, 저의 노력 같은 거가 정말로 의미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만 하고 살아도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에 허비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대기업에서의 그런 자리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너무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된다든지, 아무튼 조직의 체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 내가 받아내면서 높은 연봉과 뭐 좋은 사회적 명예를 가지는 거를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봉을 많이 높여도 가상으로 머릿속으로 아무리 높여도 얘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여야 저는 그런 걸 거절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제안 받으면 저는 이제 그런 제 심리의 밸런스 게임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밸런스 게임. 네, 그 정도면 하지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싫은데?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련 없이 정리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와서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만뒀으면 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를 들거든요. 뭐 일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뭐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얘기해보는 게 알겠는데 연봉이 2배여도 그런 느낌이 들까? 정말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봉을 좀 올려보자. 뭐 그러면은 갑자기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일하는 동료가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되게 사람들 좋은데? 회사 괜찮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져요. 그래서 네. 봐봐라. 결국에는 이게 처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진짜 안 맞나 보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 밸런스 게임 하면서 아무튼 그런 제안들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의 행보에서는 가장 큰 갈림길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그런 선택들의 이면에는 나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몇백억을 받든 몇천억을 받든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얘기한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먼 미래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에 사는 삶이 큰 불필요함을 감수하고 살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아깝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열심히 치밀하게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게으르고 스스로를 좀 약간 좀 한심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하네. 오늘도 또 공부 안 했네. 막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저 스스로 좀 되게 한심해하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런 것 자체도 그냥 저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시간을 제가 견디기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을 제가 잘하긴 하거든요. 잘하는 걸 제가 알아요.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일 돌파해 나가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이런 거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내가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어르신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저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좀 나한테 설득이 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아껴주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조수영 작가님 인터뷰 같은 거를 봤을 때 느낀 게 수영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여유로움이 묻어난다고 느꼈어요. 말 템포 자체도 너무 빠르시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 주듯이 풀어내 주시는 그런 말의 습관? 그런 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없는 여유로움이어서 제가 더 주목해서 봤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하루하루 좀
쫓기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하고 싶은 일, 해내고 싶은 일이 많고 또 그 일들을 높은 완결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 보니까 삶에 너무 여유가 없는 느낌인데 수용 작가님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을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저는 사실 일할 때도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고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이고 엄청 섬세할 거라고 저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엄청 그 반대예요. 저는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효과가 없는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게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것 같이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하거나 특히 디자인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엄청 꼼꼼하게 볼 것 같은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관여를 안 하거든요. 뭔가 위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존중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를 골라내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한테서 그거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대세의 지장이 없다.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얘는 어떻게 되어도 큰 차이가 없다. 궁극적인 곳에 가는 거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내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결정이거든요. 조직 구성원들이 그 말을 차마 못 꺼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래도 저분의 자존심 같은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해? 저분이 이걸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니다. 그만하자.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거를 찾는 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에 시간을 쓰고 실제로 요 일에 몰입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전체를 보면은 진짜 그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좀 골라내는 거에 시간을 훨씬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험 공부랑 똑같은 효율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골라내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를 제가 파악하려면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그쵸. 이해를 했더니 내가 안 해도 되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그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다 일을 알아야겠는 거죠. 저 부서는 저 영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일이 뭐지? 저 사람들은 몇십 명이 매일마다 뭐 하고 있지? 뭐를 지표로 삼아서 하고 있지를 내가 알아야 아, 저거는 내가 신경 안 쓰는 게 맞다. 그거를 판단하게 되니까 그걸 아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조직장한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또 뭐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되게 좀 집요하게 하거나 그리고 정말 그건 하지 마세요. 네, 그것만 좀 명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내가 좀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거를 분류해서 덜어낼 줄만 알아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네요, 정말. 쫓겨다니지 않고.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시간을 많이 쓰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훨씬 일이 줄어들긴 하는 거죠. 조정용 작가님은 인생에서도 그렇고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요즘 또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툴이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나의 직종은 어떻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디자이너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장착하게 된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게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나름의 생각이 좀 꽤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보면은 AI로 만든 음악, AI로 만든 커버 디자인으로 음원 차트에서 엄청 인기를 끈 곡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정보 없이 음악을 들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거 AI로 만든 거래.
라고 하니까 호감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AI로 만든 거였어?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거는 좀 배신당한 느낌도 뭔가 들고. 좀 이거는 좀 너무 기분이 씁쓸한데? 근데 그거를 AI로 만든 그 프롬프트를 짠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너무 매력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짰더니 이런 곡이 나왔어 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게 좋아지는 거죠. 괜찮은데? 그러네요.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한 그거가 AI였대 라고 하면은 다시 급발락을 했다가 그거를 짠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뭐 아름다운 어떤 애였던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좋아지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냥 가설을 얘기하는 거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I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와 우리가 그거를 좋아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 좋아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좀 더 몰입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굳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취향이나 테이스트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취향이나 테이스트라는 거는 인류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보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은 이래라고 하는 이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저는 더 고귀해지고 그게 남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전제에서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알아야 좋아하지. 모르는데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는 과정 속에서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모르면 모르니까 되게 단순하게 좋아하는데 알면 알수록 구체적이고 굉장히 선명하게 좋아해지거든요. 근데 AI 때문에 그 아는 과정이 생략돼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알아도 되는 거죠. 얘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 취향이 생기는데 아는 거를 패스해버리고 바로 이 취향을 물어봐 버리는 단계를 AI를 활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사랑받을 수가 없고 내 취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취향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막 요즘은 러닝할 때 좋은 운동화 브랜드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브랜드 추천까지 위임해버리잖아요. 다 위임하는 거죠. 사실은 생성형 AI로 어디 로고를 만들었어. 그것도 사실은 내가 로고를 많이 보고 내 취향이 생기면은 그 모양으로 내가 만들면 되는데 내가 볼 필요가 없죠. 많은 로고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키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향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쭉 많아짐으로 인해서 취향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근데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슬픈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기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나에게 또 기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디자인과 올해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과제를 AI로 많이 낼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이 체크를 못 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 생산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어떤 계층이 취향이 없어진 애들이 많이 사회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는 이거를 AI한테 안 시키고 내가 진짜로 내 취향을 찾아서 수많은 로고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계속 모아보고 내 취향을 만드는 걔가 있다면 걔는 너무너무 고귀한 애가 되겠죠. 걔가 하는 말은 남다를 거예요, 아마. 다른 애들은 무슨 뭘 해야 되면은 일단 좀 이렇게 프롬프트 생각을 먼저 할 텐데 네. 얘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를 거거든요. 이런 거 하면 되겠는데? 그럼 프롬프트를 넣어도 얘가 넣는 거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AI로 만든 음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어떤 사람의 취향이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거는 그것까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가 내가 안 보이면
얘는 누구의 취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이스트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 다 그걸로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진짜로 한번 내 취향을 찾아가 볼까?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무 영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유튜브를 이제 몇 달 전에 책을 주제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 책을 보는 사람이 너무 없다. 독서는 이제 멸종한 취미다. 그리고 도서 출판 시장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래서 책을 사람들이 안 읽는데 책에 대한 유튜브가 얼마나 구독자 수를 모을 수 있겠냐.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책을 안 읽는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은 훨씬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우아한 거죠. 난 책 읽어.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시대에서는 멋있어 보이게 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너 책을 보니? 그리고 책을 선물했다니, 이 사람 뭔가 온기가 있는데, 고지식한 느낌에서 엄청 더 괜찮은 사람의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책이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의 감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의도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순간 갖고 싶은 책으로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그냥, 너무 예쁘죠. 네, 그냥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무식한 의도인데 지금 시대의 책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는 이 책에 대한 존재감? 나 이런 책을 가지고 읽었어 라고 하는 그거가 중요하지. 그래서 전자책을 굉장히 늦게 냈거든요.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그냥 화면으로 PDF로 뜩 보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거 책에 대한 물성을 먼저 좀 보게 하고 싶었고, 보면은 책상에 이렇게 두고 싶은 그런 물건이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컨텐츠를 좀 넘어가고 싶었던 저의 욕망이 들어있죠. 유저 익스피리언스까지 네. 고려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민망하긴 하죠. 그러니까 책을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라는 말을 하면은 좀 약간 너무 좀 저속해 보이긴 한데, 전혀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저의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고 디자이너한테도 계속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책은 읽기 전에 일단 팔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별론데 이렇게 디자인만 예쁘게 하면 당연히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내용은 당연히 훌륭하다는 전제하에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면 그냥 이렇게 집에 놔둬도 오브제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일거양득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매거진비도 그렇긴 해요. 매거진비도 신비 너무 예쁘죠. 표지가 너무 중요. 표지를 또 항상 직접 하시잖아요. 네, 표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책 내용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요. 되게 그것도 황당하죠. 그 책 내용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건 제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안 봐요. 아예. 표지만큼은 제가 하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셀렉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볼 것인가. 엄청 주관적인 거라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시용의 시점이야. 조시용의 관점이야. 이거지. 더 좋은 표지가 뭘까 고민해보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표지라고 정해놨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거진비는 엄청 힘들게 만드는 책이지만 저한테는 힘든 책은 아닌 거예요. 표지만. 매거진 비도 이제 창간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100번째 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 책에 쓰셨거든요. 100번째 호의 주인공은 브랜드로서의 매거진 비.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사실은 중간에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도 몇 번 있었고, 또 브랜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잘 팔려서 막 2세, 3세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지금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이 매거진 비는 이렇게 15년을 관통해서 계속 왔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5년을 카카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만큼은 제가 계속 했지만 브랜드를 선정하거나 표지를 하는 것들은 계속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랬던 모습대로 이거는 저의 노동력과 비례하지 않는 사업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B가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이제는 스스로 황당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이 자체가 의미를 가졌다라고 드디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꼭 책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책 팔고 이런 거보다 더 의미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게 그런가 봐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